네, 대장동 이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이두하 변호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장의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인물 중심으로 하나씩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금도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유 전 본부장 어제 오전 9시 반쯤 응급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출두하기로 됐는데 응급실에 갔다가 체포가 됐어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원래는 어제 그저께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불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전 10시 임박해서 갑자기 또 뭐 복통이 있다면서 서울의 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자 아마 이제 검찰이 이 좀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봐서 그런 건지 예. 왜냐면 응급실에서 또 다시 뭐 이런저런 핑계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오전 9시 한 26분쯤이라고 하죠. 네.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에 따라서 체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체포하면은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전 9시 반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신병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도중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앞에 과정 그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휴대전화를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죠.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질은 뭐냐면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좋다 이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네, 들으셨겠지만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해서 이 압수수색했던 유동규 씨 오피스텔이 불과 또 일주일 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행방은 여전히 또 오리무중이고 중요한 증거 이미 좀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요즘은 휴대폰에 많은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람과 관련된 예. 가장 몸에서 밀접하고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중요한 사건일 때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하면 왜 안 하나 이런 네. 얘기 꼭 하죠. 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도 왜 휴대폰을 압수수색 안 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이랬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휴대폰을 뭐 이제 이분이 어디 딴 언론에는 보니까 뭐 술을 먹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무슨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예. 없앤 건 사실인가 봐요. 그죠? 네. 없앤 건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가 거주지가 일주일 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이고 여기 짐도 별로 없었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죠? 예. 이제 네.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불 덮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최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포 영장으로 지금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으면서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신병 처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건의 중요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원주민들한테 제대로 보상 안 해주고 입주민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그 돈이 이제 차익이 많이 생겼는데 민간으로 갔다 이런 네. 거니까 업무상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분이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사건 중요하고 피해자 많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인멸이죠. 도주 우려. 근데 막 숙소도 집도 약간 애매하고 그죠? 거주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휴대폰도 막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럼 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사안이면 보통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니까 예. 안 들어가면 너무 이상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압수수색에 관해서 아쉬웠던 점은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이 사실 관련해서? 일주일 전에 했다라는 것은 증거를 본인이 사실 피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로 계약을 해서 새 주거지를 마련했다라는 거는 그곳에 뭐 자진해서 증거물을 두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죠. 예, 그렇다면 이 예. 부분은 이 사람은 뭔가 혐의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인신을 그대로 풀어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지금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로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던진 것도 사실 휴대전화에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거를 폐기하고 없애려고 하고 수사기관의 수중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불이익하게 판단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도 FIU에서 인지한 예. 이후에 굉장히 수개월 내사를 해서 수사를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고 예. 검찰도 비교적 빨리 움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만 휴대전화 같은 것을 물론 압수수색 현장에서 많은 어떤 증거물들을 폐기하는 시도들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예. 이런 휴대전화라는 주요 압수물을 던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검찰은 48시간 내에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체포 시한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거의 청구할 것 같은데요. 예. 청구 안 할 도리가 있을까요? 지금 앞서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계속 지목돼 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황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네.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정 회계사 천화동인 5 소유주라고 알려진 그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도 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휴대폰 던지고 말이죠. 증거 인멸하려 시도하고 네.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가장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그 당시 기획본부장이었고 예.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정모 회계사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요, 녹취록에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동규 씨 변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씨 측 변호인 왜 사실 무근이라고 한 건지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게 19개의 녹취 파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동규 씨하고 예. 김만배 씨, 그다음에 이 정 회계사 이렇게 세 명이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파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700억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과장된 얘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유동규 씨가 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뭐 11억 8천만 원인가를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까지 다 있대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와전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11억 8천만 원 차용증까지 있다는 네. 그거와 700억 원이라는 거는 뭐 예.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왜 수익금 배분하는데 유동규 씨가 참여를 해서 대화를 나눴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실소유나 아니면 그 자기 목 같은 게 없다면 그 대화에 참여할 여지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동규 씨 측에서 해명하는 내용과 실제 객관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저 700억 배분하는 내용 이 부분을 보도한 매체가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저 700억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녹취록에 있다 하는 쪽에 더 신뢰가 가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거에 그 사실 여부 그것도 지금 아마 검찰이 현재 이 시각에도 전 추궁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게 유 전 본부장의 이 천화동인 1호를 실소유했다. 이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청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왜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분이 유 전 본부장이란 사람이 최병묵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익 배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기 관계자가 아니고 그냥 도시개발공사의 전 본부장이면 왜 이걸 논의를 하겠어요? 이익이 없는데 이익을 왜 자기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사실 무근이라는 게 이 녹취 파일이 완전
조작이라거나 합성됐다거나 이런 주장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현금을 빌렸다. 현금을 빌리고 나머지 이 700억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가. 이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텐데 현금을 빌렸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빌려도 이자 상당히 뇌물이 사후 수뢰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민간 이익을 환수를 초과 이익을 환수하거나 민간 이익이 좀 적게 가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갖고 오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한테 몰아주는 구조를 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했고 실무로 이 사람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인을 하고 실무만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업무상 배임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정도 형이 나와요. 근데 돈을 받았다고 치잖아요. 이 공무원인데 사후 수뢰가 되면 11억이라 해도 한 10년, 한 20년 넘게 나와요. 30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현금 10억 이상이면. 근데 이게 뭐 이자 상당이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근데 7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기징역 구형할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되면 양형이 너무너무 세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과 사후 수뢰가 차이가 법 적용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형이 다르니까 변호사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뭐 무죄 주장을 하다가 업무상 배임으로 막아내야지 이제 수뢰, 뇌물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동규 씨가요. 카드도 안 쓰고 또 큰 돈이 드는 곳엔 현금을 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자금 흐름이 이제 현금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좀 진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순조롭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좀 의심을 받고 있는데 뭐 700억에서 뭐 350억 여러 이제 거의 100억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인에게 다 귀속했는지 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자금 흐름을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들여다보려고 할 텐데 이 신용카드 같은 건 너무나 내역이에요. 시점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확실하죠. 뭉텅이 돈은 지금 현금으로 집행을 했다라는 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의도에서 왜냐하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한다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동인이 있어야만 그 행위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럴 것인지. 다만 지금까지 이 녹취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 정말 큰 금액의 이 자금 흐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이 금액이 바로 뭐 뇌물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인지 정말로 수많은 산하기관 중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인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근데 제가 질문을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누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 자, 그런데요. 유동규 씨는 2010년에 직원들을 대동하고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판을 응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 측근이라는 것은 완전히 왜곡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걸 뭐 측근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뭐 규정하는지는 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측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한 12년 차 정도 되죠. 벌써 2009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근데 그 당선되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만난 거는 그 전에 뭐 무슨 리모델링 조합장 회의인가 뭐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서 선거를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성남시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 인수위원회에 유동규 씨가 간사를 맡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바대로 그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성남 당시는 시설공단이었어요. 시설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 성남시설공단 공무원들을 데리고 그 재판을 응원하러 가요. 이거는 뭐 나중에 시의회에서도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기획본부장 하다가 시설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제 바뀌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기획본부장을 하고 나중에 이 대장동 설계할 때는 사장 직무대리까지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 나니까 이 사람을 데려와서 바로 황교익 씨가 가려고 했었던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또 임명을 해요. 네. 이렇게 돼서 올해 1월 달에 그 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뒀거든요. 그러면 무려 12년째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객관적인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예. 어느 정도 측근이라는 증언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측근이라는 게 법률 개념은 아니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 측근 중에서도 아주 최측근이다.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증거로서 명확하다. 이렇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위원께서는 측근 중에 측근인 건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여기서? 측근으로 보시지 않아요? 측근이라는 게 측근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네. 측근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 측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측근이다 아니다라고 가버리면 그야말로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14일 날 기자회견 할 때 예.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실무는 유동규 씨가 맡았다고 얘기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측근이다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은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측근이라는 거는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돈을 받아서 줘야지 측근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측근의 개념은 각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설계자는 이재명 그리고 실무자는 유동규라면은 이거는 측근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측근 이상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유동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휘화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이재명 캠프 측 박주민 의원은요. 도의적인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기 수하, 또 휘하의 그 공무원이나 또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뭔가 정상 상도를 벗어났다면 그 당연히 관리자로서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치인에겐 도의적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죠.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지사 캠프 총괄 본부장이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왜냐하면 그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이렇게 되겠지만 네.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 사실이 뭐 일단 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했으니까 네. 뭐 그것만 해도 저는 뭐 상당한 정도의 관련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뭐 그 책임의 성격이 뭐냐 뭐 이걸 가지고서 논란을 벌일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직- 진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예. 네, 변호사님. 예, 저 위원님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설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백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그냥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봐서 설계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입증이 되면 그냥 유동규 씨가 실행자이니까 업무상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나서 법률적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 부분은 이 계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쭉 들어보고 업무상 배임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설계자라고 또렷이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저 기자회견을 보면 계약서도 열심히 들여다봤대요. 자기가 변호사니까 예. 이거 문제가 있을 때 뭐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하는 조항도 본인이 넣으라 그래서 넣었다고 자랑도 하셔요. 네. 저 기자회견에. 그럼 계약서 내용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계약서 내용을 사후에 안 게 아닌 거예요.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 본부장 밑에 1, 2처장이 다 조사를 받으러 가고 예. 있어요. 그리고 개발사업팀이 원래 하던 일인데 개발사업팀 직원들이 이게 민간이 이제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했을 때 택지가 1,400만 원 이상, 평당 1,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이건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럼 또 나누는 걸로 하자라고 그거를 조항에 넣어서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유동
유동규 본부장이 그걸 빼라 그랬다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명확해질 거고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나서 법률적 책임을 지느냐도 밝혀질 겁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두아 변호사님께 얘기하신 거는 설계자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이런 건 이제 자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그 당시에 어떤 의도와 고의성을 갖고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는 이익을 이 민간에 가도록 아예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민간에 너무 많은 수익이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지가가 뜨고 부동산이 활황이 되면서 너무 이익이 귀속한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성남시에 귀속하는 그런 이익을 뭐 1,800억 원 정도로 한도를 정했다라는 사실 그런 기타 등등의 사정들이 뭔가 이 성남시에 해를 끼치기 위한 본인의 임무에 위배돼서 행위를 했다라고까지 아마 저는 수사기관에서 드러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측근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아마 이 돈이 유동규 씨에게 흘러갔다라는 녹취 등이 나오니 최종 경유지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금 흐름이 정말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에게 귀속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은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다만 본인이 어떤 성남시장으로서 밑에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앉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을 또 어떤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앉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여기 최 교수님 얘기하고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법률적인 책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전관계, 화천대유와 금전관계가 어떻게 얽혔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배임 문제도 법원의 판단에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선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게다가 지금 10월 10일 날이 민주당 경선 끝난 날 아니에요? 결선 투표가 없다는 전제로. 그럼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아까 측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재명 지사 이게 모범 사례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공 사례. 근데 또 톡은 비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법률가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이러한 사실을 이재명 지사와 상의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 분배 구조나 이런 것들 상의 안 하고 그냥 설계했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 책임 유무 이런 건 더 부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업무상 배임은 사실 판례를 보면 이게 복잡하고 이게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 희화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설계자와 실행자이기 때문에 무슨 실행자가 책임이 있으면 설계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으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변호인이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11억 얼마인가 위자료하고 뭐 주거 뭔가 이런 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했죠. 업자한테 돈을 왜 빌려요? 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그게 사후 수뢰거든요. 그럼 사후 수뢰와 관련하면 이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나와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 직무 수행이 제대로 안 된 실행자가 있다면 설계자도 책임을 져야죠. 사후 수뢰의 공범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돈은 이재명 후보한테 어떻게 갔는지 이런 거 저희가 밝혀진 게 없죠. 앞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유동규 씨가 사후 수뢰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전제가 될 테니까 이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사후 수뢰의 공범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지난 14일에 자신이 설계했다고는 했지만 이게 또 자백한 거라고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배임 횡령 여부는 저희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자, 대장정 의혹이 확산하고 이제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어제 이제 제주 지역 경선에서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자, 이 뭐 영향이 안 미치는 것 같고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있을 이제 수포 입구 결과도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네. 별 영향은 없어 보이는 아니, 것 어떤 느낌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의 경선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이게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부터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지금 뭉쳐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처럼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일정 비율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당장 제주 지역 경선만 해도 그 선거인단에 내가 참여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가 안 돼요.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건 그만큼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를 했지만 예. 뭐 이 판이 대략 끝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이낙연 후보 지지자나 이쪽에서 투표를 많이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예. 분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 쪽은 대장동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뭐 단군일의 최대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지사의 뭐 지금 경선 국면에 그 어떤 장애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장동 의혹이 장애가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에 본선에서는 아마 대단히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 측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유동규 혼자 했을까 의심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 대장동 의혹 사실이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예요.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와 당연히 상의했겠죠. 예. 그 단순하게 그냥 결제 라인이기 때문에 이 결제만 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 이후로 1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인데 네. 다른 업무 같으면은 결제 라인상에 그냥 결제할 수 있어요. 예. 일반적인 것들, 루틴한 것들. 예. 이건 루틴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획한 것이고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기획본부장에게 그 일임이 됐다 하더라도 예. 성남시장한테 결제 안 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설계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 지사가. 예. 그렇다면 바로 이런 거라면은 이재명 지사와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예. 이건 사실 공동 책임으로 봐야 되겠죠.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런 의미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련된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판검사 등 전관계 인사들에 대한 이 350억 원대 로비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 건지 이두화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자문을 해준 법조인이 30명이다. 뭐 이런 정모 얘기도. 회계사로 해주신 예, 이름 예.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예.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뭐 전직 검사장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부러워할 만한 자문단 규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작은 회사에 그리고 이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특수목적 법인이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은 거의 없어서 행정소송, 그 성남시랑 하는 그 송전탑 이런 거, 이게 송전선 지중화 작업에 대한 행정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 이렇게 이런 카르텔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런데 왜 못 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저 끝이 감옥이면 안 낀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예.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일지 아니면 이제 직무 중에 이제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뭔가 봐준 대가로 나와서 사후 수뢰까지 갈지 뭐가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정말 부끄럽죠. 대법관에 대해서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데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법조계에선 너무나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법조계 역사가 한 50년은 후퇴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이라면 또 역사가 정말 몇십 년을 후퇴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너무 비상식적인 자문 그룹이 맞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조금 부언을 하자면 유동규 씨 관련해서도 그 사람 재산 공개를 했을 때 2억이었는데 그 변호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11억을 업자한테 빌리잖아요. 네. 이런 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뇌물이나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도 규모가 보통 아무리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자문료는 책정을 200에서 500 정도로 해요. 1,500
실수령액이 1,5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책정은 거의 2천 몇백만 원쯤 하거든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이 350억 원 정관계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 이 투자자들이 서로 이익 배분 비율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은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녹취는 말 그대로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그 그렇죠. 자리에서 유동규 씨에게 우리 수익 오바된 700억 원을 유동규에게 일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나눌까라는 어떤 대화의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이 진짜 집행됐다고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예. 물론 그 경위를 논의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이 있다라면 이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져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예. 현 단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녹취가 녹음되기 한 시점이 2019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은 끝나고 뭔가 본인들이 예측했던 예상치의 수익을 훨씬 넘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분배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그 시점. 그렇다면 그것이 뇌물로 갔는지 분배 과정에서 다툼이었는지 이 부분은 녹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될 내용이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출자인 정모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도 사실 1호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예. 이 대장동 사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지목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좀 면책받고자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내가 이 사업의 주도자가 아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녹취록을 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요, 최병욱 위원님, 그 녹취록을 낸 이 정모 회계사의 주장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확인한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우선 제일 저는 그 중요한 대목이 이게 녹취록이 19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자 2019년부터 그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사실 녹취한 게 19개밖에 안 될까?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가 녹취한 게 실제는 더 많은데 그중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19개만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정 회계사의 그 뭐 자택이나 또는 정 회계사도 회사를 차려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 녹취록은요 누가 조작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대화를 뭐 700억이니 350억이니 뭐 몇 억이니 하는 대화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대화가 과장돼 있는지 아니면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검찰이 하나하나 대조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녹취록이 전체가 다 뭐 과장됐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려나가면 저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네. 저는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의 판결 이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점도 지금 논란입니다.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대유의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김만배 아닙니까? 이 김만배와 심리전후에서 4번을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겠습니까? 한 달에 4번.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4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외부 인사로. 저는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자기 방에서. 그래놓고 퇴임 후에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아요? 저는 1,500만 원 이상의 1,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질 줄 모르는 이 사건에 그런 바보 같은 짓 하겠습니까? 월 1,500만 원에 자기 자신을 팔겠어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거 변호사법 위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칙적인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법원 이발소나 뭐 후배를 만나러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재판 척당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 납득이 안 가요. 네. 보통 우리가 친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무실 방문한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쵸, 밖에서 방까지 만나죠. 가기도, 친하거나 예. 이제 그러면 뭐 예. 저녁 때 일이 끝나고 만나거나 이럴 텐데 찾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요. 너무 많이 찾아가고 또 하나가 2016년도에 7월 16일 날 대법원 원심 파기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지사 그 대법원 판결. 작년 7월 16일이었고 그 전에 6월 16일 날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을 해요. 6월 16일 날 작년 6월 16일 날 김만배 씨가 그리고 나온 다음에 또 6월 18일 날 대법원의 사건이 첫 심리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 날짜가 이렇게 6월 16일 날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을 하고 18일 날 대법원 사건 첫 심리가 열리고 예. 그리고 7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환송 파기가 일어나고 예. 그리고 나는 또 8월 달에 또 작년 8월 5일, 8월 21일 날 다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날짜들이
그러니까 작년 7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후에서 이렇게 김만배 씨가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갔냐 했더니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써놓고 방문 일제에다. 왜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얘기하니까 후배 팀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후배 팀장이 데려 나와야 돼서 그게 번거로워서 썼다. 그건 납득되지 않아요. 네. 방문할 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지? 또 하나 더 납득이 안 가는 건 대법원에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 이발소를 갔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아까 말한 이 날짜로 볼 때 예. 어느 쪽에 어떤 그 더 두둔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예. 좀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좀 안 가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예. 이발소나 뭐 후배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에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없더라고요. 왜 그때부터는 또 이발 안 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발 안 하시나? 근데 이상한 게 지금 저기 법사위에서 보면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한 달에 4번 일반인 만난 적 있냐니까 없다 그래요. 행정처장이 일반인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아요. 네. 저기는 기록을 사건을 많이 안 다루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은 사건을 안 하니까 예. 일반인을 만나고 기자도 만나고 만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건을 하는 선임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외부 사람 안 만나요. 아니 기자한테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저때 그 법조 팀장도 아니고 그 기사를 안 쓴다는데 서로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절대 지금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보세요. 일반인을 4명 만난 대법관이 지금 있었냐, 이전에도 있었냐, 절대 없을 겁니다. 거의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그리고 저기 대법원은 그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을 텐데 예. 딴 사람 이름 써놓고 권순일 대법관 써놓으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고 그럼 저기 가서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 그 경비 대법원의 보안 요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도 엄격한데요. 반드시 대법관 비서실에 전화 걸어서 이런 사람 손님 왔는데 약속 있습니까? 라고 예. 물어보고 출입증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여서. 부분도 예.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다. 예, 너무나 라고 이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과 게시물 부착 등을 놓고 충돌했고 국감이 한때 중단되는 파행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는 행동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게 어울리는 행위입니까? 우리의 투의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의사 표현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국정을 조사를 했더니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왜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검 수용하라 이런 부착물을 붙이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증인도 지금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이런 식의 삼류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도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도 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 드디어 국감장까지 왔네요. 이 국민의힘 의원 자리마다 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 자가 범인이다. 이러한 손피켓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제는? 글쎄, 뭐 기본적으로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장은요 원래 정쟁의 장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 의석수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큰 차이가 나고, 네. 근데 민주당이 그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예. 저는 그 자체도 국감을 정쟁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철저히 봉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저 국회라는 그 어떤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이 소수의 의석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켓을 든다든지 뭐 국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저런 식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는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거는 뭐 하지 말라 뭐 그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저걸 그냥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국정감사가
끝나고 또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뭐 본회의 있고 이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때까지도 저런 장면을 계속해서 그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면 이제 국감이라는 게 나라 살림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물론 야당의 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쪽이 이제 민주당 입장인 건 같아요. 맞습니다. 대선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입니다. 피감 기관의 어떤 의혹이나 비리 사실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밝히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자리인데 예.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특검 물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무관한 교육이 문체위 등등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있는 국감장을 정쟁의 도구로 그냥 활용하고 덮어버리는 것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앞두고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을 것인지 예.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상황도 좀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오늘 오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자회견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이두화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중남구의 지역 국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렇죠. 직접 뽑은 후보잖아요. 직접 뽑은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선거를 할 때까지 이제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가 생기는 거고 네. 또 일부는 이제 뭐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의원직을 수행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곽상도 의원님을 저는 이제 뭐 친분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네. 스타일이 본인이 이제 공격수로 나서서 야당의 공격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그 발언을 하더라고. 저도 저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봤는데 네.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아.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신다. 그 전에 내가 했던 말은 좀 믿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공격수로서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곽상도 의원님을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뭐 자녀 문제지만 사실 이 부분 자녀 문제라고만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시기의 문제였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뭐 지금 뭐 구속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면이 있긴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좀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곽상도 아들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자기 뭐 오징어 게임 요즘은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드라마에 말 같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예. 아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화천대유가 수익 배분 구조를 짜면서 곽상도 의원도 이른바 유력 인사니까 그 당시에 네. 박근혜 정부의 또 민족속한 직국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그 휴대폰 안에 있는가를 보려하는 것 같은데 예. 곽상도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특검을 요구를 했잖아요. 네. 특검은 지금 야당에다 요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곽상도 의원의 아들 글쎄 이것도 수사 결과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50억을 받은 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산재로 얘기했다는데 산재 신청도 안 했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사퇴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짐을 덜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도부에서는 이제 갈등이 생긴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 칼로 찌르는 사람은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곽 의원 사퇴로 이 국민의힘 내용 문제, 요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할지를 좀. 아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왜 상도수호는 없다 이런 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예. 이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뭐 반발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내놔야 할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네. 뭐 법률적으로나 뭐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곽상도 의원이 저 50억 원 퇴직금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로지 아들이 받았다는 거. 아 그렇죠. 아들이 받았다는 거지. 예.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뭐 또 본인도 아마 앞으로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 판단으로 저렇게 했을 텐데 네. 일단 곽상도 의원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버텼으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저렇게 됨으로써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당내 여러 가지 분란 같은 거를 뭐 단칼에 대게 정리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치 이슈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